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읽을 만한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책 내용도 같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이제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꽃 피는 봄이 다시 올 때가 됐고요. 네. 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벚꽃이요. 벚꽃이 생각나죠. 네. 벚꽃. 저는 이제 돈이 생각납니다. 네. 벚꽃 연금? 아니. 장범준. 네. 진짜 그분 너무 부러워. 예, 봄만 왜 되면. 돈이 생각나죠? 벚꽃이 잘 보면 말이죠. 네. 한 열흘 잘해야 2주 반짝 정말 화려하게 피고 네. 후두둑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 오면 막 다 바닥에 붙어 있고 꽃잎들이. 뭔가 이 부라는 것, 이 내가 어떤 재테크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나는 그 벚꽃처럼 네. 그냥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버리실 거면 저 좀 주세요. 버리는 게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으면 저 좀 주세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사실 네.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뭐 돈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뭐 돈이 또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실 네. 자본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그리고 부의 지도를 바꾼 돈의 세계사 이 두 책을 중심으로 해서 네. 돈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이 돈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역사를 뭐 처음부터 다 한다기보다 네. 지금 말씀하신 자본주의 사회를 흐름에서 가장 먼저 그 돈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영국이죠.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랄까 그것들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영국의 파운드 영국의 이제 화폐 우리 단위를 파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운드가 이제 기초 통화로 쓰이다가 이제 미국의 달러로 바뀌게 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엔화 계속해서 이렇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돈 얘기한다 그랬는데 역사라니. 아니 돈의 역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의 역사. 네. 그 달러가 왜 달러인지 압니까? 달라. 달라 4달러? 돈 좀 달라? 네. 거기 이제 탈러 독일어 맞습니다. 아마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뭐 파운드, 뭐 이 각 돈들마다 다 이제 뭐 어원들도 좀 있을 거고. 돈 하면 또 그 솔트, 소금. 소금. 그렇습니다. 소금과 아주 또 밀접한 샐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샐러리맨. 네네. 월급쟁이들. 네네. 요게 이제 솔트에서 온 겁니다. 그래요? 네. 와, 오늘 아는 것 좀 나오시나 보네. 많이 나오지.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 때 네. 월급을 소금으로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솔맨 이렇게 된 거지. 그렇구나. 샐러드도 왜 저기 야채에다 소금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샐러드에 다 그 어원이 같습니다. 아는 거 많네. 역시. 아유, 다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동생을 막론하고 그 소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게 국가 재정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죠. 왜냐면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소금을 통제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그 전매청 이런 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와 그렇죠. 홍삼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딱 전매를 했잖아요. 그만큼 돈이 되니까 그런 거 하듯이 예전에 이제 소금 가지고 국가가 딱 전매를 했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돈, 금융이라는 게 그 대부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금융은 총과 같다 이거 총.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하긴 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네.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진짜 많죠. 돈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많겠죠. 돈은 권력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 이렇게 나라별로 혹은 뭐 어디 간에 전쟁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또 돈, 맞아요. 뭐 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걸 테니까. 네네. 그러네요. 사실 뭐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게 전쟁이죠. 그 전쟁이라는 게 뭐 오늘 이제 우리 세계사를 보면서 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혁명이나 이게 근본적으로 그게 깔린 게 돈이에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민주주의 혁명
만들어낸 게 돈 문제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18세기 1773년인가요? 네. 보스턴 티파티. 아. 그 왜 그 시작됐나 이거죠. 영국이 당시 미국을 식민지로 두고 있는데 네. 동인도 회사에 홍차 차를 이제 수입하는 것들에 있어가지고 관세를 하나도 안 물리고 너희들이 그냥 독점적으로 미국에 그걸 팔아라.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그 미국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이러면 우리가 다 죽게 됐잖아요. 여기는 세금 하나 안 물리고 들어오게 되고 자기들은 이제 밀매역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몰래 뭐 인디언 목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가서 동인도 회사의 차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분쟁이 격화됐고 그게 결국은 독립전쟁의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가 돼가지고 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자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 이제 지원을 요청했냐?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했거든요. 영국의 앙숙이니까. 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의 힘을 약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막 이제 자금 지원을 해줬죠. 자 그러고 나서 미국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프랑스 입장에서 이게 돈이 없잖아요. 이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런 것들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어져 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 결국 다 돈 문제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근대 민주주의 이렇게 기원을 따지다 보면 뭐 고대 그리스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1215년에 영국의 당시 존 왕하고 귀족들 네. 사이에서 마그나 카르타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마그나 카르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마그나 카르타? 네. 그게 이제 대헌장 대헌장 예.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그나 카르타. 큰 문서다 이거죠. 예, 합의. 예. 그런 거죠. 네. 마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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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그 내용도 간단해요. 존 왕이 자꾸 프랑스 이쪽 지역에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막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귀족들이 함부로 세금 걷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한 문서란 말이죠. 지금 계약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너한테 세금을 이만큼 낼 테니까 너는 막 걷어가지 말고 대신 뭐 군대를 뭐 이만큼 이제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인신에 있어가지고도 함부로 그거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을 압박한 게 바로 그게 이제 왕이랄까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기 시작한 게 민주주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배자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제한하는 거. 제한하고 저항하는가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돈 문제란 말이죠. 그러네요. 돈을 함부로 걷어가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돈이야말로 모든 어떤 우리가 분쟁, 갈등, 대립 반드시 돈이나 이권이 걸려 있는 거죠. 아유 참 돈이 뭔지. 네. 자 여러분도 돈 있으면 뭐 사고 싶어요? 우리 지선 씨는 돈 막 정말 무제한 있다. 무제한 있다? 음. 저 집 사고 싶죠. 집? 네. 돈이 무제한인데 집을 사고 싶어? 돈이 무제한 있는데 돈 그래? 정말 한 100억 있어. 100억. 근데 집 사고 싶어 먼저. 응. 그래요. 아니 뭐 이게 다 각자 이제 입장이 뭐 다른 거겠습니다만 우리 정프로님은요? 나는 독서대 사고 싶어요. 100억 있는데 독서대부터 난 사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건 나중에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리드모아 독서대가 얼마나 우리 네. 독서 생활을 또 퀄리티를 높여줍니까? 항상 그 돈을 뭔가 사서 이걸 불릴 생각 이것만 하지 마시고 네. 정말 나의 경험을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그런 데다 쓸 생각을 해야죠. 사람들이 늘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나를 사랑합시다. 그 기영도 시인이었나요? 네. 자,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리드모아 독서대로 나의 목, 척추 건강, 시력, 나의 독서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네. 리부터 저거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리드모아 독서대요? 네. 전 가격 상관 안 하고 살 겁니다. 가격 상관하고. 왜요? 어쨌든 얼마더라도 사야지. 얼마가 들더라도 어쨌든 저거 사는 게 집 사는 것보다 훨씬 우선이- 낫다. 당연하죠. 집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알겠습니다. 네, 리드모아 독서대 인터넷으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집 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끔 이제 뭐 복권 뭐 20억, 30억 이렇게 옛날 로또 같은 거 하면 이제 가끔 이제 막 얼마 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내가. 30억 됐다 쳐. 뭐 할 거냐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냥 막연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걸 막상 받으면 어디다 쓸까 이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 안 될 걸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그냥 사람들이 다 뭐 몇십억 하니까 그냥 다 따라는 가는데 정작 내가 정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도 있는 건데 괜히 그냥 생각만 이렇게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튼 오늘은 이제 돈과 관련된 세계에서 중요한 일들이 어떻게 돈과 또 네. 엮여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세계 질서를 이해하려면 네. 먼저 영국부터 살펴봐야 되거든요. 영국.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든 유럽의 어떤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우뚝하게 앞장서게 되고 우리 예전에 한번 칼 슈미트의 책에서도 영국이 이제 바다로 그 얼굴을 돌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와 패권을 가지게 됐다. 뭐 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영국의 역사에서 지금의 어떤 세계 질서의 그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부터 먼저 한번 가보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영국 하면 산업혁명으로 패권을 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산업혁명이 가능하려면 먼저 돈이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산업혁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본 축적을 위해서 어디서 우리 돈을 땡겨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왔냐 이거겠죠. 어디서 부를 만들어 와가지고 사왔겠냐 이거죠. 아, 영국이 무역을 통해서 했었나요? 근데 그때 이제 무역이 요즘의 무역이 아니고 일종의 강도질이죠. 해적질이죠. 사실. 네. 바로 영국은 해적질을 통해 가지고 부를 쌓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해적들이 결국 나중에 성장을 해서 영국 해군이 되었고 그 해군이 결국 제해권을 가지게 되니까 사실 앞서 나갔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스페인이랄까 포르투갈이 앞서 나갔거든요.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케 왕자, 뭐 헨리, 황해왕 헨리 이렇게 하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쭉 계속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이제 그 바스코 다가마해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프리카 맨 그렇죠. 남쪽에 맨 희망봉 돌아서 가는 네, 네. 정말 엄청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든 항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일정하게 오히려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이게 바람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더라. 오히려 서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그죠?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대항해라는 시대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신항로 개척 시대다 이런 말을 하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시대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우리 알다시피 바로 포르투갈의 자극을 받은 스페인,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레콘키스타라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라나다 왕국 마지막 남은 그라나다 왕국을 격파를 하고 스페인이 이제 기독교로 통일됐죠. 이슬람들은 몰아내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사벨라 여왕에게 신임을 받은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이죠. 제노아 사람. 바로 콜럼부스가 네. 결국은 우리 산타마리아 네. 그 배를 세척을 가지고 결국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어떤 중남미 그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토시 은광에서 막 은이나 금이나 막 무지무지하게 쏟아지고. 가지고. 예. 근데 그 많은 자원들을 네. 가진 스페인, 포르투갈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네. 거기가 결국은 오히려 일종의 산업혁명이라 할까 이런 데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영국한테 그 주도권을 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뭐 내적으로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금은보화가 들어왔는데 그 많은 금은보화를 이제 귀족이나 왕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종교전쟁으로 탕진을 했다고 해야 될까. 종교전쟁이 많이 탕진하면서 이제 그 부가 축적이 될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놓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결국은 영국이 후발주자였는데 그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진 이제 식민지랄까 여러 가지 제해권을 결국 영국이 결국 접수를 하게 된 거죠. 네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적이 결국은 그 국가적인
그 해적지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이게. 네네네. 우리 예전에 해적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략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략선. 사략선. 네, 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 개인적인 사사로울 사자고 략은 노략질할 때 침략할 때, 네네. 네, 약탈한다, 빼앗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강도질을 하는 해적선을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해적질할 권리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그런 해적하는 거는 다 있긴 있었습니다만 영국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가가 범국가적으로 밀어주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근데 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간단하죠. 돈이 되니까. 어느 정도 돈이 됐냐면 그 프랜시스 드레이크 아주 유명한 네. 해적 두목이었죠. 실제로는 그 마젤란 스페인의 마젤란 선장이어가지고 세계를 두 번째로 이제 세계 일주를 한 또 바다 사람이기도 한데 배 사람이기도 한데 그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제 해적지를 한번 하러 나가잖아요. 네. 그 나가가지고 60만 파운드를 얻어왔다는 거예요. 60만 파운드면 얼마나? 하여튼 뭐 요즘 치면 그러니까 요거를 뭐 단순 비교하기보다 자 60만 파운드를 얻어오면 영국 정부하고 네. 당시 엘리자베스 1세였죠. 반반 나눈단 말이죠. 서로 이제 반띵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른바. 근데 그 영국 정부에 갖다 바친 게 30만 파운드를 주겠죠, 그죠? 근데 당시 영국의 1년 국가 예산이 20만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야, 배에 얼마나 실을 수 있길래 그죠? 와, 금은 보아 네, 엄청. 네, 네. 그때 뭐 은화와 금화가 뭐 그 주요 통화니까 네. 그게 이제 그냥 막 금덩이 은덩이들이 막 저 남미 중미 뭐 이런 데서 막 그냥 캐 온 거.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와. 그러니까 그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 드레이크 한 명이 이제 거느리는 그쪽 선단이고. 그럼 한 100팀만 돼도 얼마나 좋아. 와. 괜히 뭐 일할 필요가 없네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어떤 문학으로 나타났느냐. 우리 말하는 보물섬. 네. 바로 그게 다 그 해적의 이야기, 해적이 보물을 숨겨놨다. 그 보물섬 트레저 아일랜드 아닙니까? 네. 다 결국 그게 이때의 어떤 그 이야기들, 이때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설처럼 결국 내려와가지고 그 보물섬이라는 19세기 스티븐슨의 문학으로 나타났겠죠. 네, 그게 한 16, 17세기쯤 되나요 지금? 이게 말씀해 그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때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16세기였죠.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네. 그 결국 이제 영국하고 결국 이제 해전을 해가지고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가 격퇴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 영국은 이 다른 나라도 다 해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영국만이 이렇게 독특하게 더 이걸 특화시켰느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국은 영국 국가적인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할까, 민족의 특성이라고 할까, 뭐든지 조직화하고 기능적으로 움직이는데 아주 타고난 뭔가 노하우가 있는 그 전통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하거든요. 독일에서는 모든 학문이 역사가 되고 프랑스에서는 모든 학문이 철학이 되고 영국에서는 모든 학문이 사회학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의 조직화해내고 각각의 기능적인 모든 파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들. 네. 요게 영국이 이제 식민지도 그래서 전 세계 4분의 1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네. 그걸 잘 이제 운영했던 비결이 그거 아닌가. 역할 분담도 잘하고 네네. 조직화를 잘했다. 오거나이즈를 잘해서 네. 딱 뭐 하나 하면 그냥 자 대가리 누구고 누가 행동대장을 하고 네. 대가리가 누군지 이렇게 딱 정하는 거 그게 뭐 중요하군요. 그런 게 결국은 조직화 아니겠습니까? 의사결정 그렇죠. 딱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단순하게 이게 돈만 모인다고 해서 그게 산업혁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조직화를 해내고 제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탕진돼 버려. 스페인처럼.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을 관리하고 이 조직화해내는 네.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그게 결국 뭐냐? 그러니까 조세와 은행 제도가 다른 국가보다 한 발짝 앞서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갖고 된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노하우가 있었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장에 이제 그 공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대량의 어떤 면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서 영국도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19세기에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우리가 너무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영국에서 이제 조세제도, 은행제도 요걸 제도화가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영국에 이제 자유주의적인 풍토가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적인 풍토.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로 존 왕의 그 마그나 카르타, 그 1215년을 한번 보자 이거죠. 네. 결국은 조세를 권력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법에 따르지 않고는 함부로 처벌받거나 재산을 침해해서 안 된다라는 이걸 만들어냈어요. 물론 마그나 카르타를 처음 만들고 그게 바로 지켜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왕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바로 또 이제 막 뒤집어 엎고 귀족들 잡아가지고 처형시키고 했는데 결국 몇십 년 지나가지고 딱 이 마그나 카르타가 그래도 힘을 딱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게 근본적으로 권력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 지배적인 권력은 항상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입헌주의라고 하잖아요. 헌법이랄까 법에 따라 가지고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뭔가 한 명 독재자랄까 뭔가 전체적인 것들이 뭔가를 다스린다 하는 것들을 좀 불신하게 되고 네. 또 이제 어떤 자의적인 폭력에서 개인의 어떤 자유라고 할까 이런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권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권력자야. 나한테 내 부하들한테 너가 너도 이거 하나 가져가. 너도 이거 이권 하나 가져가. 너도 이 사업해. 너는 뭐 이거 먹어. 너는 저거 먹어.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특권을 부여하는 걸 비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 경쟁의 정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절대적인 권력 이것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비판하고 절대적인 권력이 가지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자원을 왜곡시키거든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전부 다 사업에 돈을 다 넣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국가 경제 전체를.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강조하면서 또 재미있는 게 결국 그렇게 절대적인 것들, 절대적인 힘을 좀 불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게 뭔가 보이지 않는 국부론에서 게 이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영국은 참 재미있는 게 근대과학, 경험론, 철학도 거기서 나오고 과학의 어떤 여러 가지 뉴턴부터 시작 과학이 거기서 나왔지만 그럼 뭐 과학의 정신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발전했기 때문에 과학이 더 발전할 수도 있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를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이제 과학적 힘을 작용해서 우주의 법칙이 있다. 이걸 인간은 찾아내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정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론의 특징들이 오히려 보면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경험이잖아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무슨 말하니까 내 말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말일 뿐이지. 해보자. 해보고 한번 실험도 해보고 검사를 해보자는 거죠. 이건 좋으니까 무조건 해. 이건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신이랄까 지배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제 국교회 성공회라는 뭐 물론 이제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네. 했지만 그래도 어떻든 그런 것들 절대적인 어떤 교황의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지금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무정부주의하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 무정부주의도 이거 비슷하잖아요. 권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무정부주의와 다른 거는 영국은 이제 법 아래서의 자유인 거죠. 반지 아까 말한 입헌주의. 법이라는 어떤 규정된 약속 아래의 자유지 그것들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또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하는 게 영국의 특징이고 조세, 마그나 카르타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프랑스, 독일로 대변되는 대륙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과학자랄까 철학자들은 그 가톨릭 교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이 가톨릭 교회라는 아주 센 기독권이랄까 전통하고 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종교, 반전통의 깃발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성을 아주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아주 신뢰를 해야 되고 사회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컴포지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하나의 어떤 우리가 충분히 그게 신의
우리가 맞쓴다는 말은 좀 어편이 있습니다만 네. 어떻든 인간이 우리도 신처럼 되리라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어떤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국가가 그런 것들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독일은 좀 더 많이 뒤처졌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방임, 영국식의 자유방임 이거만 큰일 난다 이거죠. 국가가 강력히 나서가지고 국가가 마치 서성처럼 지도자처럼 딱 너희들에게 뭔가 역할을 하나씩 줘야 된다. 약간 사회가 유기체처럼 돌아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모든 학문이 역사학이 된다고 했잖아요. 독일의 역사주의적 사고가 좀 강한데 그것은 결국 뭐냐 목적을 상징하거든요. 역사주의적 사고는 뭔가 이 역사에 한 방향이 있고 역사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시즘을 낳을 수도 있는 거죠. 혁명을 그래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낳게 되고 그 혁명을 낳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서구는 몰락한다고 봤거든요. 이 독일 사람들이 서구의 몰락이라는 뭐 책을 쓰기도 했고 슈펜글러 같은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서구라는 것은 라인강 서쪽이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서구하고 좀 다른 거죠. 라인강이 이제 서쪽에 있는 게 이제 서구다. 프랑스, 벨기, 저 프랑드르, 영국 쪽이고 우리는 이제 좀 다르다고 독일 민족의 어떤 독특한 어떤 역사적 사명 이런 것들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라인강 서쪽의 그 서구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랄까, 그리고 뭐 자본주의, 뭐 개인주의, 자유무역, 국제주의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런 거 자체, 이런 개념이 바로 서구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주의, 뭔가 국제적 연대, 무역을 해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가야 되고 또 자유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유무역은 결국 경제가 앞선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같이 지금 후발국은 이런 식으로 자유무역과 국제 가치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 경쟁하자. 이건 독일 보고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독일은 영원히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독일의 그 바로 리트라는 경제학자가 사다리 걷어차기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실컷 자기들은 헛간 저 지붕에 올라와 나서 그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버린다 이거죠. 너희들은 그냥 올라와. 영원히 못 따라오고.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좀 영국이라 특히나 영국하고 독일하고 가장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영국의 이런 자유주의적 전통에서는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타입이 뭐가 되냐면 결국 상인이 되는 거죠. 기업가. 이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인간형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경험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뭔가 바로 손의 작용들을 가지고 결국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부를 창출하고. 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타입이 뭐냐면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죠. 역사의 목적이 있고 그 인간의 이성을 한 개인이 체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 헤겔이 나폴레옹이 독일로 들어올 때 저기 마상의 절대 정신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식의 베토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에로이카를 하려고 하고 이런 전통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프로이센 중심으로 될 때 이 프로이센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지주 농노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사적인 전통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확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니체의 초인이라는 게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니체의 초인 리버만시 뭐 이런 거. 리버만시 예. 그리고 영웅 그리고 말 그대로 히틀러가 결국 나중에 나타나고 되는 게 결국 한 번씩 보면 이 독일은 기본적으로 영웅이랄까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쫙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근데 영국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인정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영국은 이런 자유주의 풍토가 이제 결국 이 제도화가 돼가지고 영국을 살찌우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거죠. 서유럽과 동유럽의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좀 그렇게 좀 벌어지는 거군요. 좀 뭐 이거는 좀 제가 단순한 부분이긴 하지만. 단순하긴 합니다만, 근데 크게 보면 이제 그런 특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대륙과 영국의 어떤 구별점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들의 플레이들이 잘 모여서 어떤 그 법에 의해서
법 안에 법의 틀 안에서 개인들이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갖고 그렇죠. 전체부가 쌓이는 게 이제 영국, 네. 뭐 프랑스 이쪽 스타일이라면 독일은 이제 어떤 뛰어난 지도자라든지 영웅 같은 사람이 전체의 어떤 그 잘 조직을 하고 리더로서 이 사람들을 잘 움직여서 전체 큰 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자생적 질서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바로 아담 스미스가 국부에 말했듯이 아니 내가 뭐 자비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늘도 고기를 쓸고 누구는 또 농사를 짓고 누구는 망을 굽고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내가 무슨 큰 어떤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한다. 요 그림 속에서 생겨나는 자생적 질서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그나마 혼란을 가장 많이 제거를 해주고 그나마 좋은 사회로 데려간다고 생각하고 독일 같은 경우나 프랑스 마찬가지 구성적 사고라고 하죠. 구성주의. 우리가 구성을 할까요? 구성을 하려면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딱 우리가 모자이크 큰 그림 그려가지고 요거를 자 이제 포즈를 여기 넣고 저기 넣고 다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근데 거죠. 나만 잘생겼다고 혼자 막 잘 나가면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누가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왜 그 사람이 초인일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초인이 돼버리면. 영웅이 될 수도 있군요. 차은우는 초인이잖아. 류범민 씨잖아. 류범민 씨.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 네. 보여주면. 자,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영국의 그 은행과 조세와 은행 말씀하면서 조세가 나타낸 이제 풍토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잉글랜드 은행. 네네. 거기 1694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은행이 성립된 이유는 이 목적은 간단해요. 당시에 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있잖아요. 국가 채권 이런 걸 네. 발행해가지고 뭐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유럽 나라들은 계속 전쟁만 한 거예요. 몇백 년간.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채권을 발행해 민간에 돈 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든요. 자, 근데 이 은행은 그럼 영국 정부에 그러면 내가 그 채권을 내가 인수를 해줄게. 그 대신 그 액수만큼 내가 우리 은행권을 발행할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 바로 잉글랜드 은행이에요. 영란은행.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영국에서는 한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가 봅니다. 그게 진짜 네. 그게 이제 네. 일종의 대혁명적 사건인 네, 맞습니다.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냥 예전에는 돈을 1대1 가치로 그냥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건 뭐 빌렸다 이만큼 받고 뭐 이런 건데 네. 요거는 이제 한번 이른바 돈이 이른바 통화로서의 이제 가치를 맞아요. 갖게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게. 네. 거기에다가 왜 이제 영국 그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보다 이제 군대를 유지하는데 유리해졌냐면 보통은 이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5% 6% 이상 이렇게 빌렸다는 거예요. 이자가. 근데 딱 이게 영란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이자가 기본적으로 한 3% 정도면 조달이 충분히 됐다는 거예요. 평상적으로. 지금 이제 충분히 안정적으로 조달되는 거죠. 돈을 안정적으로 낮은 이자로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사력 강화에 너무너무 쉬워지겠죠. 이제 내가 딱 재정이 나오니까 우리가 군대를 강화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돈을 안정적으로 낮은 이자로 조달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 당연히 군사력이 해군력을 엄청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영란은행은 아예 이제 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시초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왜 이제 중앙은행이고 은행의 은행이냐? 은행권을 그러니까 바로 독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쓰고 있는 통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영란은행, 잉글랜드 은행이 이것들을 독점하게 되었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대 중앙은행의 네, 역할이 네.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도 동네마다 은행들이 다 1달러짜리를 다르게 지네들이 인쇄해갖고 네. 각자 유통시켰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네. 하나로 통일돼서 이제 유통되는 거죠. 중앙은행만 독점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네. 그게 결국은 국가 힘이거든요. 네. 돈을 결국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야지 꼼짝 못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게 이제 독점이라는 게 물론 어떤 산업에서는 굉장히 좀 소비자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네. 저는 소고기만큼은 소선당해서 독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값이 좀 안정될란가요? 아니 값 안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맛있는 소고기를 네.
어쩌다 우리 잘못 식당 가서 우리 뭐 정육점 가서 잘못 고르면 진짜 맛없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돈 아까워요. 근데 소선당 한우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네.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소선당만 한우를 공급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소선당 한우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2플러스 정말 최고 등급의 한우를 아주 합리적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소 등심뿐만이 아니라 곱창도 여러 있죠. 곱창도 있고요. 네. 예, 또 사골국물도 있고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영국이 재정과 금융이 안정되니까 네. 유럽의 다른 라이벌 국가들보다 한 발짝 항상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사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서 아주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민지가 또 많이 만들어지니까 자기들이 산업혁명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막 그냥 물건들을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식민지에서 원료를 가져오고 또 식민지에서 그 원료를 가지고 팔고 그러니 결국 세계 초강대국이 안 될리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영국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이제 초강대국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여기서 좀 아주 좀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참 내세운 모토와 다른 역사에 좀 아주 창피한 사건들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영국에서? 네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편 전쟁이죠. 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영국과 중국이 교역을 한단 말이에요, 청나라하고. 네네. 근데 중국은 영국에서 뭐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중국은 다 했으니까. 네. 근데 자기들은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찻잎이 필요하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홍차 또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맨날 이거 이 적자가 되는 거죠. 적자는 아니죠. 뭘 좋은서 하지만 어쨌든 근데 오늘은 이제 결제를 하니까 은이 계속해서 나간단 말이죠. 저 그렇게 이게 심각한 이제 무역 적자를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뭘 이제 팔려고 생각했냐면 아편을 팔려고 생각했던 거죠. 정 팔 게 없으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도 마약 아닙니까 이게? 네. 이게 이런 걸 어떻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마약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 향정신성 그 약물 같은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 항상 국가 통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이제 국제 수지에 적자가 난다고 이걸 어떻게 팔 생각을 했나? 자, 그래서 결국 뭐 아편을 몰래 파니까 청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그 중앙 관리를 보내서 네. 그 아편을 결국 몰수를 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난리가 나니까 바로 그걸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전쟁을 하니까 그 당시 영국의 해군력이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중국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9세기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국이 그 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당시 세계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했다고 보거든요. 그 요즘 미국이 한 16%, 17%인데 세계 1위잖아요. 30% 가까이 차지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이 나니까 영국 해군의 그 함포의 그 사정거리가 중국 해군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괴력과 정확성, 명중률. 그러니까 뭐 중국 해군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도 한번, 포도 한번 못 쏴보고 다 박살나는 거죠. 영국도 그렇게 쉽게 이길 줄은 몰랐다고. 네. 완전 종이호랑이 증명.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패권이 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단순하게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어떻든 그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네. 달러가 지금도 기축통화로 유지되듯이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이국 표준주의를 채택했다고 하죠. 영국 해군이. 그러니까 영국 해군은 항상 영국 해군이 세계 1등이잖아요. 영국 해군이 갖고 있는 전함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톤수가. 그러면 2등, 3등 해군 국가들 있잖아요. 그거 합친 거 이상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국 표준주의예요. 그러니까 딱 두 나라를 합친 것 이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항상 우리가 패권을 유지한다고 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국 표준주의가 넘어가요. 와. 2, 3, 4, 5, 6 다 합쳐도 미국이 더 세죠.
세긴 세다 그죠? 만약에 이제 2, 3등이 연합해갖고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네. 막아낼 정도는 충분히 돼야 이제 원래 그게 되는 건데 그렇죠. 미국은 2, 3, 4, 5, 6 다 합해도 네. 대단합니다. 참, 네. 자, 그러니 당연히 이제 19세기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지금의 달러처럼 기축통화가 됐죠. 네. 근데 사실 19세기하고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공업 생산량이랄까 경제 구조에서는 영국이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에. 예. 미국에 밀리고 이제 20세기 1900년 이제 바로 들어가면 독일에도 밀려가지고 세계 3등이 되거든요. 오. 그런데도 여전히 파운드는 기축통화였어요. 경제의 중심은 결국 영국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영국이 파운드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제를 실시했거든요. 금본위제죠. 네. 그래서 우리 파운드를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다라는 이제 제도를 채택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금 보유량이 고스란히 이제 통화량에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국의 그 경제학자 케인즈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19세기 내내 90년 동안에 영국에는 물가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90년간.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가 발행되니까 그러니까, 예. 뭐 돈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줄어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기적으로 우리는 막 그죠 인플레 느낌 오고 네. 디플레 오고 불황이 왔다가 또 물가 상승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90년간 물가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거죠. 빵 한 개에 1파운드면 그냥 계속 1파운드인 네. 거지. 그게 바뀐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뿐 아니라 유럽 대륙 자체에 뭐 전쟁도 하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 가치가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일종의 고등 lumpen이라고 할까 이런 계층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돈만 가지고 네. 그 받은 집에서 살고 네.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에게 고개 안 숙여도 되고 난 그냥 완전히 풍족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한테 받은 채권이랄까 이런 이제 통화가치가 안정돼 있으니까 돈을 넣어놓으면 그 이자 수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19세기 유럽을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막 수학이 무슨 발견이 났다 이러면 19세기 그 후반에 수학 학회가 열리잖아요. 네. 뭐 새로 누가 발표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도 이렇게 뭐 인터넷 있고 이래도 우리나라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수학 학회 대회 열렸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뭐 몰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유럽에는 19세기에 벌써 막 수천 명씩 몰리고 탐험 나간다 이래도 막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식의 그 뭐라고 할까 뭔가 문화를 애호하면서 남에게 그렇게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살다 죽을래 이런 청들이 많으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문화가 확 발전하거든요. 또 우리 뭐 생각도 많이 하고 네네. 혼자 공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화는 유한계급이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한계급이 막 무조건 나는 돈만 가지고 막 쓰기 이런 게 아니라 돈 가지고 나는 뭐 이런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의상에도 관심이 많아. 나 음식에 관심이 많아. 그런 뭔가 좀 예술이나 학문 같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좀 비실용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때 사실 문화는 그렇게 해야 혁신이 되고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실용만 하면 절대 발전이 안 돼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 옛날에 저희들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게 80년대 학교를 다닐 때 그때 막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 가요 톱10 뭐 이런 거 프로그램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막 놀러 가고 싶고 춤추는 거 뭐 배우고 싶고 이러면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가 너 뭐 할래? 노래 불러가 배우고 뭐 할래? 춤 배우고 뭐 할래?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고 기술을 배우든지 그다음에 공부도 다른 공부하면 안 되고 법대, 경영학과, 공대 이런 데만 가야 된다. 의대, 돈 되는 거. 그런데 사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여러 가지 조금 앞서 나가서 문화적인 걸 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한류를 만든 사람들은. 네. 제가 최근에 집 때문에 약간 속썩이고 있잖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긴축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남편한테 뮤지컬 같은 거 가지 마. 문화생활 할 생각 하지 마. 지금 우리 아껴야 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문화가 덜 크겠네요. 아, 이제는 다시 바꿔요. 네? 가라고 하고 가라고요 하고 보내주시고. 아껴야지 잘 살죠. 힘든데. 아, 그럴수록 더. 네. 네. 그래서 이제 문화 융성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안정되어 있으면 정말 모든 것들을 실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항산, 맹자가 했습니다만 항산이 돼야 항심이 나오고 항심이 돼야 사람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항상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그 주식이 오늘 얼마가 떨어지고 이런 생각하면 사람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안정돼 가지고 크게 잘 살 수도 없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다 생각하면 내가 그러면 이 남는 시간을 새로운 뭘로 도전도 할까? 해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19세기라는 그 시대가 한 100년 가까이가 되면서 사실 유럽에서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난 19세기가 그런 대중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식인의 뒷뜰이 그렇게 풍성하게 다채롭게 꽃밭이 있어야지 더 지식인의 정말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지식의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미국에서도 막 그 히피니 뭐 이런 게 한참 있고 나서야 이제 네. 또 새로운 문화, 대중문화도 그렇고 뭐 예술도 굉장히 네. 꼽히고 하니까 그런 좀 뭐랄까 이 충격을 좀 받아줄 만한 범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똑같이 답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히피랄까 완전히 갑자기 멀쩡히 잘 살다가 갑자기 제가 왜 저러지 이런 충격을 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든요. 아니 똑같이 맨날 똑같이 신문 보고 똑같이 네. 뭐 영화 보고 맨날 똑같은 드라마 봐서 새로운 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완전히 새롭게 한 번씩은 갑자기 얘가 잘 살다가 갑자기 출가를 했대. 얘가 갑자기 잘 사는데 저 어디 아프리카로 어디 그 혼자 여행을 떠났대. 뭐 다 해서 때려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는 네. 그게 무조건 잘 된다는 건 절대 아니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용량들이 계속 넓혀질 때 10개 중에 9개 네. 실패하고 하나 이제 성공하면 네. 그게 또 다른 어떤 트렌드가 되고 문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문화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계속해서 쏘아대다가 그 포탄을 쏘아대는데 어쩌다 보면 1000발 중에 한 발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특징이 우리가 예를 들어 자판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여만 하나 나오고 그건 자판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술 문화의 특징은 자판기하고는 다르죠. 50원짜리면 50원짜리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은데 한 번 나오면 그냥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문화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낭비고 인생의 탕진이고 소모고 완전히 이랬는데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뭐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게 이제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 네. 네. 자, 그렇게 결국 이제 영국은 그렇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금융의 공업 생산량은 밀리지만 바로 좀 금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런 거죠. 일본하고 뭐 당시 남미, 아르헨티나가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둘이가 거래를 하지만 결국은 결제하는 것은 파운드를 가지고 결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운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뭐 영국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죠. 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또 뭐 그 당시 이제 세계 무역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영국이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아들였고, 근데 이렇게 돈이 이제 세계로부터 돈을 쫙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이거죠.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영국이 쫙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영국으로 돈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나? 어디로 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영국에서 딱 돈이 들어왔다. 이 투자를 어디 몇 년도 몇 년도? 19세기. 19세기에. 19세기. 금융에 벌써 투자할 때인가? 금융이에요? 금융보다는 이제 금융이 전 돈 자원. 들어왔으니까 자원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막 자원도 영국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요? 미국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에 투자를 미국이란 했다고요? 나라 이제 여기가 제일 이제 완전히 신상품이잖아요. 새로운 네. 개척이잖아요. 새로 막 떠오르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하냐면 자 미국 정부가 사실 미국이 처음 이제 독립전쟁하고 실제 지금 미국 땅의 4분의 1 정도밖에 영토가 없었거든요.
그 지금 13개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천천히 서쪽으로 계속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이지애나 있었잖아요. 루이지애나주. 미국 남부. 그 남부 쪽인데 이제 네. 이쪽이죠, 그죠? 네. 네. 서쪽에 남쪽 그 루이지애나. 그 루이지애나 주를 본래 갖고 있던 나라는 프랑스였죠, 식민지로 갖고 있는. 루이 왕의 땅 뭐 이런 네, 뜻이에요. 네, 루이지애나가. 뉴올리안스, 뉴오를레앙. 네. 네, 뉴오를레앙. 자, 그런데 이걸 프랑스에서 이제 루이지애나를 미국이 살 때 영국이 그 예전에 이제 파산했습니다. 베어링 은행이 미국에 이제 그걸 국채를 인수하는 거예요. 딱 그 미국이 살 수 있게 해주고, 네. 뉴멕시코 인수할 때도 또 돈 빌려주고, 그리고 미국의 철도, 그냥 미국은 결국 이제 성공하려면 철도를 이제 동서쪽으로 해가 딱 교체가 깔아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 철도를 대부분 영국의 투자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영국의 투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급속히 성장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19세기.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주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 런던의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그 런던의 금융시장이 월스트리트 같은 거기가 국제적으로 하여튼 나라들이 뭔가 돈이 필요하면 전부 여기 와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러일 전쟁을 할 때 일본이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조달 어디서 했느냐? 바로 이 런던에 와가지고 아, 영국에서. 네, 돈을 전부를 조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런던의 시티가 금융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월스트리트하고 글로벌 경제 양대 산맥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영국에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패권이 결국은 이제 미국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지니까 결국 독일에 우리가 흔히 하는 잠수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1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유보트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독일은 하여튼 이 잠수함 건조 기술은 정말 그때부터 탁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처음 잠수함 건조 기술 독일에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독일의 어떤 잠수함 기술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 바로 이 독일의 잠수함이 영국을 봉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섬나라 영국을 봉쇄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국의 패권 힘은 해상무역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독일이 봉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제 배를 침몰시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해상 교역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결국은 어디에 손을 벌려야 되느냐? 미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특히 또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전비가 소요되잖아요. 뭐 지금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봉쇄도 있고 해상 교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미국 쪽에서 이제 결국은 여러 이제 장비와 자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에 이거 물건들을 많이 대주니까 결국 미국이 지금까지는 영국의 채무국이었는데 영국 입장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채무를 가지게 되면서 네. 결국 기축통화 패턴이 파운드에서 이제 달러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바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바로 이제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달러로 넘어가고 이러진 않았어요. 아, 네. 꽤 오래 걸리겠죠, 뭐. 네. 네.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미국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근본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조가 돼가는 게 이 근본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게 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건 팔고 해가지고. 네. 근데 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통화량을 많이 또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네. 화폐가 늘어나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미국산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아, 가격이 네, 올라가니까. 가격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 흑자가 감소하게 되고 수출이 잘 안 되고. 수출이 안 된다 생각해서 통화량을 일부러 안 늘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만 사놓고 통화량을 안 늘리고. 원래 이제 금의 1대1 비율로 이렇게 늘려줘야 통화를 만들어야 돼요.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미국만 무역 흑자가 계속되는 거죠. 왜냐? 미국은 그 제품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만 계속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3년 말에는 전 세계 금의 40%를 미국이 가지게 돼요. 오. 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무역을 할 때는. 유럽의 경제는 계속해서 금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럽 경제 회복이 안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유럽 경제가 안 들어가니까 미국 경제도 결국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대폭락을 하면서 대공황이. 구매력이 이제 훅 떨어지니까. 그리고 아까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영국, 프랑스에 아주 많은 이제 물건들을 막 이제 일종의 외상으로 빌려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 빌려준 거를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했으면 좀 이제 무기 대금도 좀 깎아주고 해야 되는데 한 푼도 못 깎아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는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을 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전국 독일을 계속 많이 내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계속 돈 안 내주고 배짱 부리잖아요. 돈 없다 이러니까. 독일의 그 루르 공업지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공업지대 하면 우리 라인강 쪽 해가지고 네네. 독일 항상 서쪽에 루르 공업지대. 거기 석탄이 막 엄청나게 매장돼 있고 항상 독일의 전통 공업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점령해 버려요. 너가 돈 안 내놓으니까 우리 이거 점령해가지고 우리 그냥 여기서 나는 자원 우리 가져갈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미국이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독일에서 이렇게 되니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빵 한 조각에 뭐 1조 마르크가 필요한. 그리고 군불 뗄 때 돈 쌓아놓고 군불 떼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결국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나치 체제가 등장하는데 이 미국이 공황을 일으키고 결국 미국의 자국 경제만을 생각하고 우리 자국 상품의 경쟁력만을 생각하다가 완전히 이게 소탐대실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걸 케인즈인가가 아마 경고를 했을 거예요. 네네. 영국, 프랑스가 이렇게 독일 쪼아대다가는 네. 뭔일 생긴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경고대로 된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 생각에는 이 미국도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멀로주의 방침이 있죠. 고립주의라고 하죠. 물론 이제 고립주의라 해서 그 미국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아메리카. 그러니까 요 이제 북미, 요 아메리카는 자기 영역인데 요 나머지를 뺀 유럽이나 아시아 쪽의 분쟁에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끼리 살래.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유럽에서 뭐가 되든 안 되든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1차 세계대전 전만 해도 어쨌든 채무국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세계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영국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도국도 아닌데 뭐려고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고립주의 분위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다양한 유럽에서 인종들이 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앵글로색슨도 많이 왔습니다만 그다음 많이 온 게 또 독일계가 오고 이탈리아계가 오고 다양한 인종도 오기 때문에 유럽의 분쟁에 잘못 말려들면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보거든요. 다 자기 이제 조상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결국 뭐 미국의 분위기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남의 일에 들어가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경제 대국이 되었으니까 세계 경제를 생각하라. 요것보다는 아니 그냥 우리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결국 그 1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전후 이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우리 민족 자결주의 그렇게 해서 국제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 평화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주도를 했는데 미국 의회가 결국은 반대해가지고 미국은 국제연맹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웃기는 망신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지 않고 자기들은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없었던 거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미국이 지금 말씀대로 좀 책임을 가지고 나타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결국 이렇게 하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만 잘 살려고 했다가 결국 우리가 다 망가지더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나오고 나서는 결국 이제 이 자유무역이랄까 이런 거를 전 세계로 확장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좀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 전만 해도 뭐 계속 영국의 파운드가 2차 세계대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자리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갔죠. 그러다가 우리가 아시는 1944년에 이제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축통화 자리를 파운드가 이제 달러로 넘겨주는 자리가 된 거죠. 이때도 이제 그 유명한 케인즈가 참여를 했죠. 영국 대표로.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제안을 해도. 이미 뭐 기울어졌고. 그렇죠.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달러를 금과 태환시키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하자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을 상륙을 하고 영국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 와중에 미국에 절대적으로 지원을 받았고
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결국 미국의 제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다 동의를 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이 그 조건을 또 내죠. 전쟁 중앙에도 계속 조건을 내는 게 전쟁 끝나고 나서 당신들의 어떤 식민지 이런 것들 독립을 시켜줘라는 조건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시장을 만들어야지 미국이 이 만드는 제품들을 팔 수가 있으니까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역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예전에 1차 대전 그 끝나고 대공황하고 나서 전 블록 경제가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제 우리끼리 먹고 살 거야 해가지고 영국은 영국 식민지하고만 딱 거래하고 네. 미국은 프랑스는 프랑스 식민지만 거래하고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의 블락에 들어가 있는 인도나 호주 쪽에 못 들어가고 일본은 또 그렇게 해서 결국 블락에 못 들어가니까 에이 우리도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장 만들래가 만주사변 일으키고 또 중일 전쟁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대동아 공영. 네, 그게 바로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전쟁 나더라 해서 이제 자유 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미국이 그 플랜을 짜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단 돼지를 잡아먹으려면 돼지를 좀 키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2차 대전하고 나서 유럽의 마셜 플랜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유럽에 막 어마어마하게 쏴주고 네. 뭐 웬만한 의식주 다 해결해 줄 정도로 네. 해줬던 그거. 그러니까 마셜이라는 게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죠. 네. 그 미국 본래 이제 군인이고 2차 세계 대전의 영웅인데 그 마셜 그 장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마셜 플랜이 3년 정도 진행됐어요. 1948년부터 51년까지. 네. 근데 그때 예산이 원조 예산이 102억 6천만 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당시 미국 예산의 20% 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600조 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20조를 그냥 저 다른 나라에 막 그냥 준 거예요. 90%가 정려예요. 그냥 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오. 그 대신 정려를 하고 대가는 없지만 사용처는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돈은 뭐에 써야 된다. 이 돈은 뭐 다리를 만드는 데 써야 되고 이 돈은 공장을 딱 그 사용처는 지정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던 거죠. 전후 복구를 네. 빨리 해서 우리 물건 또 팔아 먹어야 되니까. 네, 그 간단한 게 그 당시 미국이 수출하는 게 전 세계 수출이 160억 달러고 수입이 80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억 달러가 정도가 지금 이제 이득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다 망해버리면 그 어디서 팔아가지고 어디서 돈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미국이 또 공장에 문을 닫아야 또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니까 네. 어떻게든 간에 유럽 경제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아낌없이 돈을 퍼부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제조업으로 이제 세계 1등이었던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유럽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전쟁의 전비랄까 여러 가지 그리고 아주 폭격도 많이 당하고 했습니다만 빨리 이제 경제적으로 돌아가게 된 게 그 미국이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시장을 유지해야지 이제 또 미국 자신의 이익과 부합한다 해서 그 마셜 플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붓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단시간 내에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달러가 하나였던 기축통화의 자리를 네. 빨리 굳히게 된 그런 이제 시간이었죠. 네. 보통은 이제 어떤 나라가 패권국이 돼서 그 자신들의 통화를 전 세계 최고의 그 기축 통화를 만들려면 시간이 훨씬 더 보통은 많이 필요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 2차 대전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그렇습니다. 패권국도 됐고 자신들의 통화를 이제 전 세계 기축 통화로 만들어 버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 세계를 그러면 미국이 달러로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이제 자유무역 시장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대항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대항 세력부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그 대항 세력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네,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막 펼쳐집니다. 네. 우리도 뭐 잠시 뭐 기축통화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저는 뭐 기축통화보다 정말 원하는 거는 이제 기축 커피랄까요? 커피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커피로 전국의 모든 카페들의 커피를 이제 다 통일을 하는 거죠. 통일. 네. 좋습니다.
굳이 뭐 다른 원두 필요할까요? 없죠. 1kg 커피 하나라면 네. 그 다양한 맛 안에 우리 모두 다 복속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맛이 필요하지 않고요. 네네. 네, 최고의 맛, 최고의 향 1kg 커피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1kg 커피 앱을 통해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1kg 커피는 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원하는 향, 여러분이 원하는 맛, 또 다양한 형태도 있습니다. 뭐 콜드브루, 뭐 또 이렇게 드립 커피도 네. 있고요. 예, 다양하게 있으니까 꼭 한번 캡슐도 있습니다.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1kg 커피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돈의 세계사 이 이야기를 2부로 좀 넘겨서 미국을 네. 위협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 네.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